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장이 좋은 그런 날이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위원님 모시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한가득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기쁘게 금요일 오프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우리 코스피 지수 방향성을 설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도 일정들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과 함께 우리 시장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이틀 연속 오른 만큼 힘차게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시작합니다. 네, 말 그대로 주식 불패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스튜디오에 다시 돌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지만 오늘따라 좀 더 화사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좀 오늘 처음으로 분장이라는 걸 좀 하고 들어왔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역시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 방송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 화사하게. 분장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분장을 하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네. 남성분들도 꾸미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장 안 좋을 때 나와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금요일인데 장이 좋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게 보셨을까요? 네. 올 들어서 처음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증권 방송이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사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올라야 신이 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빠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르니까 힘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주식장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네. 장이 또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른 건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오늘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또 순매수를 해줘서 좀 수급도 돌아오나 하는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언제 또 빠져나갈지 모르는 게 외국인 참 자금이라. 믿기 어렵죠. 네, 의심부터 가네요. 네, 시장 분석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봤던 메커니즘이 그대로 가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 전략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전략의 가장 큰 축은 선진 시장하고 이머징 시장, 이게 제일 큰 축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을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에서 큰 시장하고 작은 시장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MSCI라고 하는 이제 이게 패시브는 어떤 지표를 따라가는데 네.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게 MSCI인데 이게 우리는 아직 이머징 국가예요. 이머징에 속해 있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쪽 영국에서 하는 그 지수는 선진 지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장 규모가 당연히 선진 지수가 엄청 크겠죠. 네. 그래서 선진 지수로 들어가면 좋은데 MSCI는 이머징 지수다 보니 MSCI에서 제일 큰 국가가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점점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게 분기별로 조절을 하는데 신문에 요새 매일 보는 게 MSCI 지수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7천억씩 나가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국인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환율을 좀 봐요. 환율을 보면은 예전에는 환율이 우리 원화가 절상이 되면은 무조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제 차트를 쭉 펼쳐보니까 이게 한 10년 차트인데 네.
원화 환율의 밴드를 보면은 보통 한 1,000원에서 1,300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 위에 놀던 구간이 되게 위기 구간 이때예요. 그래서 금융위기나 뭐 유럽 재정위기나 이럴 때 이번에 코로나 때도 1,294원 이렇게 찍고 네. 이게 1,100원이 깨져서 1,080원까지 왔는데도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어요. 보통 이러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과거의 패턴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선진 시장이 더 좋으니까 굳이 이머징으로 자산 배분을 안 하고 올해는 미국이 좀 주춤거릴 거라고 보고 이머징으로 올 거로 봤는데 네. 미국이 백신을 먼저 맞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이 빨라요. 그러니까 OECD 성장률을 얘기했는데 미국이 2.7에서 6.0까지 올라갔어요. 네. 우리는 3.0 성장률이 돈이 올까요, 우리나라에? 안 올 것 같네요. 저 같아도.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을 깰 때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외국인은 좀 방어적으로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이제 기관이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은 얘기한 대로 펀드는 돈이 안 들어와서 못 들어오고 네. 국민연금은 비중 조절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기는 국민연금이 비중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라는 보도가 좀 나오죠. 네. 여기 나온다면 수급이 개선돼서 갈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좋아요. 우리가 항상 거시 지표를 얘기할 때 유동성 시장이니까 유동성, 실적 이건 여전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금리와 환율이었어요.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런데 이제 금리와 환율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일을 벌려요. 그런데 이번에 큰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 큰 고비였는데 네. 그걸 무사히 넘기고 그 주된 요인은 미국에서 출발했으니까 미국의 금리가 이제 급하지 않네라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죠. 네. 가장 결정적인 게 그저께 나온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 물가는 아직 그렇게 오르지 않는구나, 급하지 않구나. 네. 이제 근데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이번에 부양책을 1조 9천억 달러를 통과됐죠. 통과했죠. 네. 그럼 그 돈이 이제 가구마다 1인당 1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400불씩. 그 1,400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쓸지 이제 소비 행태학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 반이 주식하겠다는데요. 저희랑 다 같은 생각인가 봐요. 주식하겠다네 서학개미가. 근데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했나 작년에 이제 600불을 줘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기술주를 많이 샀다래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술주가 엊그제 미국에서도 올라왔죠. 네, 나스닥 올라왔죠. 아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속소해갖고 우리 기술주가 그 영향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기술주 중심 또는 신재생 고퍼주가 오늘 올라왔죠.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시속 게임인데 가치주와 성장주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같이 안 가고 한쪽이 가면 한쪽이 쉬는. 그러니까 오늘 성장주가 좀 가니까 그동안에 잘 갔던 가치주 중에 일부는 좀 주춤하죠. 네. 이런 시속 게임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는 어느 한쪽 치중하지 말고 태길보다 바벨 전략으로 비중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오니까 여기 좋아 보인다 해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내 자리에 지키면 내 순서가 온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하단을 깨는 모습에선 벗어나서 일단 회귀가 됐고 안심권을 하려면은 국내 시장으로는 3,150포인트를 넘어가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고점을 뚫으려면 네. 뭔가 이제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장주가 갈 수 있는지 가치주가 갈 수 있는지를 좀 냉정히 분석을 해봐서 네. 어느 쪽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 싸움이겠군요. 뭐가 더 그렇죠. 먼저 갈지.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락 마감하면서 조금 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주식시장 이틀 연속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시장이라는 게 옛날의 잣대만으로 이게 움직이니까 다음에는 무엇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약간 원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잣대들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바벨 전략으로 가치주와 성장주 좀 골고루 섞어서 가져가시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떠하신가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은 말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뭐 가치주, 성장주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우리 시장을 또 하루 동안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쿠팡의 화려한 데뷔, 정말 많은 이목을 끌면서 쿠팡이 화려한 데뷔를 성공을 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쿠팡 관련주라고만 엮여도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희비가 좀 엇갈렸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 이 공모주 청약이 그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모회사인 SK케미칼의 주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모두가 기다리던 쿠팡의 화려한 데뷔였습니다. 네. 사실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 마구마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유통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서 더 약간 시너지가 폭발한 건 아닐까 싶은데 위원님은 이 쿠팡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좀 어이가 없게 보죠. 아 그래요? 네. 왜요, 위원님? 어이가 없는 게 많이 어이가 없죠. 쿠팡이 국내에서 평가를 받을 때에는 네. 누구도 제대로 평가를 안 했고 네. 이커머스 주식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 적이 없는데 시장을 바꿨을 뿐인데 보다 큰 물로 갔는데 네.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그들의 평가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국내와는 또 다른요. 오늘 처음에 시초가를 50조에서 출발해서 네. 결국 100조를 넘었다가 95조로 끝났어요. 그랬군요. 쿠팡이 작년도 올해 매출을 보면 여전히 적자 나는 기업이에요. 적자 나는 기업이고 작년 매출이 22조였어요. 네. 22조에 한 6천억 적자가 났는데 보통 이렇게 적자 나는 기업은 평가를 할 때 이제 매출 대비 기준으로 해요. 네. 매출 대비 기준으로 하는데 국내에 똑같지는 않지만 온라인 매출 1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네, 네이버가 한 26조 이 음. 정도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쿠팡이 한 33조, 네이버가 한 38조 네. 이 정도 할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쿠팡이 지금 받고 있는 95조라는 거는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30조를 보면은 PSR로 3배의 평가를 받아요. 네. 야, 3배나 준다고? 적자 나는데? 그러면 쿠팡이 다른 유통회사보다 뭘 잘하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쿠팡이 뭘 잘할까? 뭘 잘하는 것 같아요, 쿠팡이.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이라는 빠른 배송. 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장래 특허예요. 로켓맨들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런데 쓱닷컴도 따라가고 그렇죠. 네, 후발주자들도 컬리도 따라가고 그렇죠. 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평가가 요만큼 차이도 아니고 네. 이렇게나 차이 나야 돼. 한 5-6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평가의 방법이. 아마 쿠팡의 미국 상장을 계기로 해서 한국식 평가와 미국식 평가에 대한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쿠팡이 하고 있는 건 이제 혼자 다 해요. 그렇죠. 이를테면 풀필먼트 재고 확보부터 빠른 배송도 직영으로 다 하고 그렇죠. 네, 전국만 갖추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앞으로도 무한 자본 투입입니다. 돈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계속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부지도 이번에 이제 조달 한 4조 했다래잖아요. 네.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인데 이번에 조달된 돈이 딱 4조 5천억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걸 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좋아질까?
이를테면 네이버가 지금 자사주 수합을 해가지고 대한통운하고도 주식 교환을 했죠. 이제 이마트하고도 할 예정이라래요. 그러면 네이버가 못 갖고 있는 거는 쿠팡이 갖고 있는 풀필먼트를 안 갖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직접 자기가 배송을 안 하죠. 여기는 입점을 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니까. 네. 그런데 입점을 네이버 스토어 입점을 만약에 이마트와 대한통운이 조인이 되면은 뭐 쿠팡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적어도 국내만 보면. 네, 그로소리. 근데 쿠팡은 국내 시장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1위 사업자가 아니에요. 2위 사업자입니다. 네. 금태둘은 2위 사업자죠. 네. 네. 네이버 그 쇼핑 부분을 평가받는 게 지금 네이버 평가는 20조를 받으니까 네. 그러면 한 0.67배 돼요. 그러니까 쿠팡의 한 5분의 1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네.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쿠팡이 너무 높은 많이 평가를 네. 받거나 네이버가 너무 저평가가 저평가를 받거나 그렇겠군요. 이게 네.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시장이 정말 디스카운트 받는구나. 한국 시장은 왜 미국 시장만큼 평가를 못 받을까? 마켓 자체의 평가가 틀려요. 네. 미국은 퍼밸류로 지금 한 25배 받는데 우리는 한 13배. PBR 밸류로도 거기는 한 3배수 초반 받는데 우리는 한 1.4배. 그러면 같은 돈인데 네.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아야 될까? 이게 마치 성장주와 가치주가 평가가 달리하듯이 이런 걸까? 근데 과거로 휙 돌려보면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년 평가 못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네. 80년대 말이나 98, 9년도에는 대한민국 시장도 미국보다 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패션이고 인기 투표고 미인대회인데 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좀 이쁘게 제가 오늘 그 분장을 하니까 화사하듯이 네. 대한민국 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게 국부의 증가예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을 좀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 국내에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으켰던 바는 사실은 양극화의 문제 또 정규직의 줄어듦 네.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자산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한계 그런 주식 시장을 잘 키워서 글로벌 스탠다드만큼 우리가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 정착이 돼서 주식을 잠깐 오락으로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이라는 건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겠구나. 주식 시장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 임대 소득을 얻듯이 고정적인 배당 소득이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네. 그게 이번에 쿠팡 상장에 연관시켜서 네. 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지금은 화두만 던져진 상태고 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쿠팡이 만약 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네이버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네. 네이버가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대한통운과도 협업을 한다고 했고. 네, 이마트랑도 지금 협업한다고 협의 중이고 했고.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하는 방법은 자본을 태우는 방법이 아니라 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통해서 수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자본을 태우는 일을 안 해요. 쿠팡은 이 조달된 자본으로 계속 돈을 태워야 돼요. 그렇군요.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본다면 네이버 비즈니스 모델이 우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는 3분의 1, 5분의 1. 그렇군요. 그러면 누군가 자꾸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은 네. 쿠팡이 거기서 계속 자본 조달이 잘 되고 지금 가격대를 유지한다면 네. 국내 시장에 좋은 기운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쿠팡과 그리고 국내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서 쿠팡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평가받는 이유, 그리고 네이버가 그거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기업을 좀 평가할 때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게 또 다르다는 것도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두 기업만 단편적으로 지금은 비교를 했지만 관련된 물류, 뭐 운송 이쪽 업종에 관련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쿠팡이 미국 가니까 마켓컬리 나라고 못 갈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검토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좀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이렇게 엮여서 사실 운송과 유통이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더 창고나 이런 걸 많이 점유하고 있는가의 차이인데 거기에 엮여서 움직인 종목들은 그러면 그냥 테마성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테마성으로 봐야 돼요. 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는 마켓 점유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쿠팡이 자본 조달해서 이제 투자를 더하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동방이나 KCTC 같은 경우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주가 급등만큼 받을 거냐?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어차피 지금 해오던 대로 할 텐데. 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질과 이슈 테마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네. EPS 상승률이 주가 상승 속도보다 앞서는지 처지는지를 보고 매매는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밸류는 엉덩이 깔고 앉아야 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쿠팡 관련주라고 해서 움직였던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쿠팡 관련주 담았던 일부 투자자들이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장의 유동성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더 우리 시장이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하나의 이벤트로 또 꼽히고 있는 일반 공모주 청약 오늘 있었죠. SK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고들 여겨졌던 게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위원님. 그게 이제 허들을 네. 사실은 일반 투자자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기관한테 80% 배정하고 개인한테는 20% 주고 그래서 이제 자사주 이제 빠지고 이런 네. 식인데 그 비율은 왜 그렇게 정했죠? 어떤 거요, 위원님? 왜 개인한테는 20%밖에 안 주는 거죠? 그러게요. 그건 생각을 못 그래서 이제 해봤네요. 이건 뭐냐 하고 막 들고 요새는 들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서 25% 줄게 그랬더니 그럼 왜 있는 사람만 받고 나는 한 주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죠. 돈이 있어도 네. 그럼 배정 기준도 균등으로 줄게 해가지고 어. 제도가 바뀌어서 처음 적용한 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공모주 청약의 절차는 대개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절차는 이제 증권감독원에다가 우리 상장하고 싶어요 하고 증권 거래 신청서를 내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금감원에서 쭉 이제 보고 보죠. 너희 해도 되겠다 허락을 해주면은 입찰을 붙입니다. 기관들 수요 예측을 해요.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한 가격이 드는 것 같은데 얼마에 들어올라 하고 입찰을 붙이면 기관들이 네. 입찰을 합니다. 나는 얼마 이렇게 그게 수요 예측이라래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이 끝나면은 이제 공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정을 기관이 이렇게 수요 예측을 끝나니까 너를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그래갖고 많이 줘요. 그리고 자사주 20% 빼고 나머지 기관한테 다 주고 그럼 요걸 주관사라는데 이제 증권사가 몇 군데가 들어와서 이 물량을 옛날엔 총액 인수를 했는데 요새 이제 다 받습니다. 증권사가 일단. 그래가지고 청약하는 사람한테 물건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한테 배정분이 20%밖에 안 되니까 이거 좋은 회사라서 나는 사고 싶은데 진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작년에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거는 뭐 예치금을 1억 넣었더니 한 주 주더라 뭐 이게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네. 이게 뭐
아니 무슨 1억을 넣는데 10만 원짜리 한 주 주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자는 거냐. 그 이제 어. 막 아자 하니까 바꿨어요. 아, 위원님, 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회초년생한테 네. 청약을 하려고 가면 예. 억이 뭔가요? 몇 천만 원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요. 많은가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기회를 똑같이. 그래서 그래 계좌만 트면은 줄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가 6만 5천 원 됐어요. 네. 그러면은 10주 단위로 하면은 65만 원인데 50% 증거금 주면은 한 주 줄 수 있게. 그럼 30 몇만 원 넣으면은 한 주를 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센 데는 추첨으로 했어요. 네. 6개 증권사 중에서 2군데인가는 추첨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배율이 한 주씩 줄라래도 계좌가 신청한 계좌가 더 많은 거야. 음. 그래서 거기 추첨을 했고 추첨하는 4군데는 이제 한 주씩은 다 받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0 몇만 원 넣고 6만 5천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시초가 산정을 이제 18일 날인가 상장을 하는 날에 네. 6만 5천 원을 기준가로 하래요. 요걸 가지고 시초가 산정을 하는데 시초가를 90에서 200%로 해요. 그러면은 빠지는 건 밑으로 10%고 오르는 건 100%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기 좋은 건 100%로 출발을 해요. 그게 시가예요. 시가에. 그러면 6만 5천 원에 100%면 13만 원이 시가겠죠. 여기서 상한가를 다시 가죠. 그럼 이게 따상이에요.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다들 다들 그런 예측하시더라고요. 기대를 하죠. 네. 그러면 6만 5천 원에 청약받은 사람은 네. 만약에 따상으로 출발을 하면은 13만 원에 30%를 하면은 아이고 계산 어려운데요. 네. 4만 원 오빠 17만 원 수준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주당 6만 5천 원 받아서 10만 원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건 정말 훌륭한 재테크입니다. 훌륭한 재테크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걸 안전마진이라는데 공모주 청약은 정말 발품 팔면은 예전에는 비례배정이라서 자금이 안 되면 받을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균등 배정으로 바뀌었으니 발품만 팔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는 꼭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이게 지주회사 네. 이게 이제 SK 케미칼이 지주회사니까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지주회사 문제는 더블 카운팅 문제가 있어요. 네. 뭐냐하면 이게 상장이 안 될 때는 얘 밑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이 밑에 회사니까 100% 이제 실적으로 잡히죠. 네. 그러니까 투자할 게 얘밖에 없고. 네. 그래서 SK 케미칼이 움직일 지주회사였는데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쭉 받았죠. 근데 얘가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이거? 얘를 사면 되게 얘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다 가죠. 그럼 지주회사는 쭉 빠지는 흐름을 보통 가져요. 보통은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흐름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하시면서 나는 SK 케미칼 좋다 해서 갖고 있는데 왜 빠져요?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러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공모주 청약에 대한 그런 룰이 또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좋은 재테크 방식으로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회사였던 SK 케미칼에 대한 투자 팁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슈들도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슈는 이슈대로 또 재미있고 종목 이야기는 종목 이야기대로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또 제가 굉장히 또 눈여겨보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한참 빠지다가 네. 주도주가 시장에서 지금 없는 이 와중에 다시 2차 전지에 봄이 올 수 있나 하는 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궁금하시죠? 네, 아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포지션이 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 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새해 올라오면서 우리 포트에서는 다 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전지를 왜 뺐냐 하면은 뺀 이유는 이 스타일이 변해요. 시장이. 네.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게 2차 전지하고 신재생이었죠. 이게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주가 가치주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을 담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하고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건 성장주입니다. 그 근거는 할인율이었어요. 작년에는 국채금리가 0.5%였어요.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당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미래의 주가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배당이거든요. 네. 배당금을 연년셋에 쭉 받는다고 하는 걸 이제 배당금 1, 배당금 내년에 받는 걸 2 이런 식으로 쭉 간다래요. 이건 무한대입니다. N. 이걸 할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채금리로 할인을 합니다. 그걸 밑에 분모로 R이라는 할인을 쓰고 빼기 성장률. 이게 이제 배당 할인 모형인데 이걸 뭐 말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고 이 R이라는 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니까 작년에는 이 할인율이 적으니까 성장률이 미래에 계속 배당 모형으로 수익을 땡겨오니까 퍼라는 게 있어요. 주가 수익 배율. 네. 이게 50배, 60배, 100배를 쳐줘도 할인되는 게 없으니 이 가치가 정당화돼요. 뭐 50배 그럴 수 있지. 성장 많이 하잖아. 네. 그런데 밑에 분모에 할인율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0.5에서 1.6이라는 건 엄청난 할인율의 증가예요. 채권 시장으로 얘기하면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성장주도 가치 훼손을 받아요. 그래서 2월 첫 주에 이제 금리가 빵 뜹니다. 1.1에서 1.6. 6까지. 네. 그때 우리는 성장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다 뺐어요. 그랬군요. 성장 좀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그러면 성장주가 잘 나갈 때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돈은 잘 버는데 성장이 전혀 없는 쩌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오르고 있는 가치주 섹터. 퍼 기준으로 해서 10배가 안 되는 섹터들. 왜 그러냐 하면 돈 잘 버는 건 아는데 너희들은 성장이 없잖아. 은행. 돈 잘 버는 거 알아. 근데 더 없잖아. 그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퍼 이쪽 성장주는 퍼 50을 주는데 여기는 5배 줘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살짝 역전될 수 있는 환경이 2월 달에 마련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던 금융주도 움직이고요. 네, 은행주 움직. 그다음에 화학, 철강 뭐 네. 이런 쪽이 다 이런 섹터예요. 이걸 스타일의 변화라고 시장은 이런 변화의 바로미터를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계속 성장주에 머물렀던 계좌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성장주는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라봐야 1.5%예요. 그럼 1.5%의 할인율이 대단히 성장을 훼손할 만큼 치명적이냐? 네. 과거에 3.5% 시절에도 성장주는 잘 갔어요. 이 할인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속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올라오는 가파른 금리 상승의 속도가 멈춰지니까 다시 성장주가 가죠. 이런 논리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그때 이런 거를 판단을 빨리 네. 독해력을 가지고 시장 판단을 빨리 해서 이 스타일의 비중을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중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같이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어우러져서 결국은 같이 갑니다. 그렇군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장주는 빠지고 가치주가 올란다 해서 성장주 팔고 가치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중으로 조절하십시오. 비중으로. 적절하게 내가 성장을 얼마 갖고 있고 가치를 얼마 갖고 있고 현금을 얼마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뭘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그렇군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기업이 하루하루에 뭘 변합니까? 그쵸. 변할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이 변하지. 음. 그걸 쳐다보는 내 마음이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변해서 네.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자꾸 이동을 하는데 네. 자꾸 이동을 할수록
내 계좌는 나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돈 벌기 참 어렵다는 거 매일 느끼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정도로 어렵다고 하시면은 안 되나요? 정말 앞으로 이거 오른 다음에 마지막 꼭지에서 떨어질 땐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왜 겁주고 그러세요, 의원님? 아니 근데 시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말 주식 시장을 작년 너무 좋았죠. 그렇죠.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게 내 실력 같죠. 시장에서 주는 수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체로 시장이 주는 수익이고,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략입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략적으로 내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느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한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시장을 이룰 수 있는 독해력을 키워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독해력과 전략 바탕 위에서 뚝심 있게 그 원칙을 밀고 나가야 돼요. 이 주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계좌가 나만 하지. 불어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혼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게 금리가 1.6까지 올랐을 때 다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실 때 저한테 귀띔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주식 불패방에 오시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내일장 움직일 종목, 그럼 저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좋으니까 또 따라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아마 작년에 되게 성장주 유지니까 성장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장주가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그럼 여기가 성장주가 뚫고 갈 건지 아니면 가치주하고 다시 바턴 체인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금리의 큰 줄기는 이제 잡혔는데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FOMC를 통해서 지금 금리가 잡히면 FOMC는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얘기 들게 이 모든 출발점은 미국채 발행이었는데 올해 미국채 발행 예정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부양책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를 통과시켰는데 이 재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채권 발행을 하면은 이 채권 수요자가 누구냐면 과거에는 미국 의회 기관이 더 많았어요. 미국이 40%, 해외가 60이었는데 양적 완화 이후로 워낙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안 받아요. 중국 같은 데서 채권을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내에서 지금 60%를 받고 40%를 바깥에서 받는데 가장 많이 매수하는 주체가 일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받는데 3월 달이 이제 먼저 슈팅이 나왔던 게 일본 중앙은행이 3월 달에 회기이다 보니까 잘 안 움직여요.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이게 4월부터는 좀 풀릴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언제 또 미국이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할지에 따라서 금리의 등락 요인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채 발행 예정 스케줄 같은 거 잘 체크를 하시고 그게 수요 기반이 튼튼한지를 보시고 그게 수요 기반이 약하다면 연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연준에서 직매입을 하면 돼요. YCC를 하거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기물 단기물 매도 매수를 통해서 금리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리 때문에 세상이 큰일 나지 않아요. 이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고 연준에서는 필요할 때 쓰려고 칼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성장률이에요. 경기 회복 속도. 네. 만약에 경기 회복이 작년에 어려웠던 것만 회복하고 끝난다면은 우리는 주식시장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올해 좋은 거잖아요. 네. 문제는 내년도의 전망인데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내년까지 좋다래요.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투자하는데 그렇게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EPS 상승률, 실적이 가장 많이 좋아지는 섹터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반도체, 전기전자와 자동차, 네. 여기에 대해서 중간재들,
화학, 철강, 기계, 조선, 해운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백신 맞고 활동을 다 하면 소비재는 갈 수밖에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반 하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쿠팡 관련주예요. 네. 내일 오를 것 같아요. 따라잡았는데 물렸어요. 이런 투자를 좀 지양하시고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 기업을 내 포트에 좀 담아놓고 네. 뚝심 있게 그 기업 실적을 체크해 나가면서 기다리시면 네.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올라가면 한 구간 제대로 또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수익을 제대로 내야 됩니다. 그것도 테마주는 시장이 어려울 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테마주 좋았죠. 네.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 돌아서면 테마주는 다 죽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테마주는 알겠습니다. 네.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면 안 된다. 테마주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같이 좀 세워라 내워라 성격이 느린 사람들은 테마주 절대 안 되겠네요. 하지 마시고 반드시 좋아지는 기업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내일장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희에게 내일은 이제 시장이 열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주의 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마지막 코너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위원님도 멋지게 차려 입으셨고 저도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왠지 공기업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착장으로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치주의 순환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가치주 쪽에서 찾아볼까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양대축을 시속 게임을 해요. 이게 결국은 둘 다 갑니다.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서가 틀리니 파도가 틀리니 이걸 잘 못 잡겠다라면 그냥 깔고 앉아서 내 순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뭘 할라 해서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지런한 거는 자료를 찾고 조사할 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조사한 끝에 포지션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뚝심 있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은 2차 전지나 신재생을 갖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가 직전 고점이 정말 꼭질까? 그 고점을 뚫지 못할 가격인가? 신재생, 요새 많이 조정을 받았죠. 특히 풍력이나 이런 거 네.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직전의 고점을 뚫지 못할 역사적 고점인가? 그러면 이 기업들이 시작할 때는 2차 전지는 2030년까지 성장이 어쩌고 풍력은 전 세계 바다를 다 풍력 발전을 채우고 네. 수소 경제 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바꾸고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네.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 까먹었어요. 기억을 아무도 못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수수 잘 간다더니 왜 이래 이러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새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은 점점 정책이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수소 발전위원회 해가지고 의무 발전 비율 계속 강화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소기업만 하던 거를 이제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한다고 다 들어와요. 네. 포스코도 한대요, 현대도 한대요, 네. 효성도 한대요. 아니 그러면 다 하면은 도대체 수소를 얼마를 생산하는 거야? 차고 넘치겠네요. 차고 넘치겠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가 시장의 커진다는 거.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방향성을 믿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이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계 정부에서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 이제 우리 수소 안 할래. 전기차 안 할래. 그래갖고 그동안 지원책도 안 한대. 이러면 방향을 바뀌는 거니까 이러면
철수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단지 주가가 빠져서 그런다면은 모든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만 투자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투자하는 과정은 가다 보면 비도 맞고 우박도 맞고 수렁에도 빠집니다. 하지만 내가 본 방향이 맞다면 결국 언젠가 나의 방향대로 주가가 가서 그 젖었던 옷 다 말려주고 따뜻한 보상을 해주는 게 주식시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장주에 많이 경도가 돼 있다면은 가치주를 같이 넣지 않으면 이 같은 방향에 떨어질 때 변동성이 크니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네. 이제 가치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중간재도 있었고 네. 소비재도 있었고 그런데 요새 소비가 정말 빠르게 올라와요. 요새 백화점 명품관 이런 거 보면 난리가 아니죠. 줄 서서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사려고 네. 200m 줄 서고 새벽에 나가도 오늘 못 사겠네. 뭐 이런 정도로 코로나 시대하고 어울리지 않게 소비 시장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고요. 오늘 현대백화점을 갖고 나왔는데 네.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이제 더 현대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대를 싹 걷어치우고 고객 공간을 만들어 놔서 놀이공원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략이 어쨌든 그 유통업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을 끌고 와야 되는데 네. 고객을 끌고 오는 방법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를테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야구장 같은 데가 거기는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신세계가 야구 구단을 인수한 게 그걸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유통가는 쿠팡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접객이 성공을 했어요. 더 현대가.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얘기한 대로 작년 동안 유통업이라고 하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워낙 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쌌었던 게 실적이 회복되면서 매출이 늘어나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이 구조가 되는 구간이 투자하기가 참 좋은 구간입니다. 다만 이런 가치 밸류는 성장주처럼 몇백 프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합리적인 수준의 밸류 라인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가겠네라는 그 라인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서 자산 배분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한번 주식 투자하는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주식시장으로 넘어왔냐면 도저히 은행에 둘 수가 없어서 넘어왔어요. 그렇죠. 제로 1%도 안 주는 그걸 갖고는 나는 못 견디겠다 해서 왔으면 주식시장에서 하방이 단단하면서 주는 10%의 수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 앞으로도 회복된다는 거, 이익은 늘어난다는 거, 신규 출점하는 게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밸류 체인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뭐 신재생 이런 건 50배라 그랬잖아요. 여기 뭐 10배예요. 근데 성장한다는 거.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아침 방송에서 8만 원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네. 한 8만 5천 원에서 들어가서 한 12만 원 보고 들어가면 플레이하기 좋습니다. 자, 8만 5천 원 매수가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 수준 잡으면은 내 포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안심하고 넣어도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최근 여의도에 개장한 더 현대 서울 백화점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현대백화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톡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모처럼 금요일이었는데 시장이 좋았던 만큼 오늘도 1시간 동안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시장들이 이어지겠지만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변곡점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뚝심 있게 하지만 가치주와 성장주 태길이 아닌 적절히 비중 조절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잘 운영하신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주식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